그 상자를 발견한 순간 제 심장은 마치 20살 소녀처럼 뛰기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순희입니다. 올해로 65, 평생을 평범하게 살아온 평범한 할머니지요. 어제까지만 해도 저는 그저 손자들 용돈이나 챙겨주고 동네 할머니들과 수다나 떨며 지내는 그런 평범한 노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계기는 참 사소했습니다. 막내 아들이 엄마, 방 좀 정리하고 필요 없는 건 버리세요. 라고 말한 게 전부였거든요. 그래서 오늘 아침부터 오랫동안 손대지 않았던 장롱 깊숙한 곳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먼지가 폴폴 날리는 오래된 상자들 사이에서 그것을 발견했습니다. 낡은 신발 상자 하나가 제일 구석진 곳에 숨어 있더군요. 겉보기엔 그냥 버릴 물건 같았지만 뭔가 익숙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상자를 열자마자 제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엔 제가 까마득히 잊고 있던 것들이 고스란히 들어 있었거든요. 먼저 눈에 들어온 건 색이 바랜 일기장이었습니다. 표지에는 분홍색 매니큐어로 S, H의 비밀일기라고 써 있더군요. 아, 그 시절엔 제 이름을 영어로 쓰는 게 얼마나 멋있어 보였는지 모릅니다. 그 밑에는 노란 봉투에 담긴 편지 몇 통이 있었습니다. 봉투를 만져보니 아직도 그때의 감촉이 고스란히 남아 있더라고요. 조심스럽게 편지 하나를 꺼냈는데 그 순간 마음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순이야, 너를 다시 만날 날까지 우리의 약속을 지켜줘. 절대 누구에게도 말하지 마. 40년 넘게 잊고 살았던 그 이름. 최준호. 제 생애 첫 번째이자 마지막 첫사랑의 이름이었습니다. 편지를 다 읽고 나서야 발견했습니다. 편지 끝부분에 작은 글씨로 10이라는 숫자가 적혀 있더군요. 당시엔 그게 뭘 의미하는지 몰랐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 뭔가 중요한 단서 같았습니다. 손이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마치 잠들어 있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깨어나는 것 같았거든요. 남편 없이 혼자 아이들 키우느라 바쁜 인생 속에서 완전히 잊었던 그 시절 말입니다. 사진 한 장도 들어 있었습니다. 흑백 사진 속 20살 제 모습과 그 옆에 서 있던 준호의 모습. 둘 다 얼마나 해맑게 웃고 있던지. 그때 갑자기 생각났습니다. 준호가 마지막으로 한 말이 순이야, 언젠가 내가 돌아오면 이 편지들이 우리 사이의 증거가 될 거야. 과연 그가 무슨 비밀을 간직하고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그 숫자 12는 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편지를 읽고 또 읽으며 40여 년 전 그 시절로 돌아갔습니다. 1978년 봄이었습니다. 제가 20살 갓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동네 양장점에서 일을 시작했을 때였지요. 그때의 저는 정말 순진했습니다. 연애라는 것도 모르고 남자친구라는 게 뭔지도 몰랐거든요. 최준호를 처음 본 건 버스 정류장에서였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7시 30분 버스를 타고 출근했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그 버스에 한 남자가 타기 시작했어요. 키가 크고 말끔하게 정리된 머리,
그리고 누구보다 선한 눈빛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처음엔 그저 같은 버스를 타는 사람 정도로만 생각했어요. 그런데 며칠이 지나자 그가 제 뒤에 서서 저를 계속 바라보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가끔 눈이 마주치면 그는 수줍게 미소를 지었고 저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라 고개를 돌렸지요. 그러던 어느 비 오는 목요일이었습니다. 저는 우산을 깜빡하고 나왔는데 버스에서 내려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망설이고 있는데 갑자기 누군가 제 어깨를 톡 치더군요. 우산 같이 쓰고 가실래요? 뒤돌아보니 그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얼굴이 새빨갛게 익어가며 우산을 내밀고 있더라고요. 저도 부끄러워서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저는 최준호라고 합니다. 매일 같은 버스를 타시던데 인사드리고 싶었어요. 그렇게 우리의 첫 만남이 시작되었습니다. 양장점까지 가는 10분 남짓한 길이었는데 그때만큼 시간이 빨리 간 적이 없었어요. 준호는 대학교 2학년이라고 했고 아르바이트를 하러 다닌다고 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준호는 제게 계속 말을 걸기 시작했어요. 어제 비는 안 맞으셨어요? 오늘은 날씨가 참 좋네요. 이런 소소한 대화들이었지만 제겐 하루 중 가장 설레는 순간이었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 준호가 저에게 쪽지 하나를 건넸습니다. 순희 씨 시간 되실 때 중앙공원 붉은 벤치에서 만나요. 할 말이 있어요. 마이너스 준호. 지금 생각해보니 그 붉은 벤치라는 말이 단서였던 것 같아요. 당시엔 그저 만날 장소 정도로만 생각했는데 말이죠. 그날 오후 저는 가슴이 터질 듯 뛰는 마음으로 중앙공원으로 향했습니다. 붉은 벤치 앞에 선희 준호가 이미 와 있더군요. 손에는 작은 꽃다발을 들고 말이에요. 순희 씨 저 고백할 게 있어요. 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도 심장이 쿵쿵거려서 제대로 서 있기도 힘들었고요. 저는 순희 씨를 좋아합니다. 처음 버스에서 봤을 때부터 계속 마음에 있었어요. 순희 씨도 저와 같은 마음이라면 사귀어 주실래요? 세상이 온통 핑크빛으로 보였습니다. 제 생애 첫 고백이었거든요. 저는 고개만 끄덕였는데 준호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지더라고요. 정말요? 정말 사귀어 주시는 거예요? 그날부터 우리는 연인이 되었습니다. 매일 만나지는 못했지만 일주일에 두세 번씩은 공원에서 만나 함께 산책을 했어요. 준호는 제게 작은 메모들을 자주 건넸습니다. 오늘 예뻐 보고 싶어 사랑해. 같은 수줍은 말들이 적힌 메모들이었죠. 특히 기억에 남는 건 어느 일요일이었어요. 준호가 저를 산으로 소풍을 가자고 했거든요. 도시락을 싸서 버스를 타고 1시간쯤 떨어진 산에 갔는데 거기서 준호가 제게 말했어요. 순희야, 나 너한테 숨기는 게 있어. 하지만 지금은 말할 수 없어. 언젠가 때가 되면 다 얘기할게. 그때까지 기다려줄 수 있어? 그때 저는 그저 사랑에 빠진 어린 여자였거든요. 응, 기다릴게. 무슨 비밀이든 상관없어. 라고 대답했습니다. 준호는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고마워. 내가 꼭 돌아올게. 그때까지 우리 추억들을 잘 간직해줘. 그리고 주머니에서 작은 열쇠 하나를 꺼내더군요. 이거 가지고 있어.
나중에 쓸 일이 있을 거야. 무슨 열쇠인지 묻지도 않고 받았습니다. 그때는 그저 준호가 주는 모든 것이 소중했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니 그 열쇠도 중요한 단서였던 것 같아요. 과연 무엇의 열쇠였을까요? 그 행복했던 시간들이 영원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더군요. 1978년 가을, 우리가 사귄 지 6개월쯤 되었을 때였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준호의 태도가 이상해지기 시작했어요. 평소처럼 버스에서 만나도 인사만 하고 말을 걸지 않더군요. 제가 말을 걸어도 응, 그래. 정도의 대답만 했습니다. 처음엔 무슨 고민이 있나 보다 했어요. 대학생이니까 시험이나 과제 때문에 바쁠 수도 있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일주일, 2주일이 지나도 계속 그런 식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금요일 저녁이었어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준호에게 직접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양장점 일을 마치고 그가 다니는 대학교 앞으로 갔어요. 1시간을 기다렸더니 준호가 나타났는데 제 모습을 보자 깜짝 놀라더군요. 순이야? 왜 여기까지? 준호야, 나한테 무슨 일 있어? 요즘 왜 이래? 내가 뭘 잘못했어?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답답했는지 모르겠어요. 준호는 한참을 망설이더니 말했어요. 순이야. 우리 헤어져. 마치 머리를 망치로 얻어맞은 것 같았습니다. 갑작스러운 말에 제대로 말도 못했어요. 왜? 왜 갑자기? 무슨 일이야? 내가 뭘 잘못했는데? 그냥. 우리는 안 어울려. 나는 대학생이고 너는. 미안해. 처음부터 무리였어. 그 말이 얼마나 저를 아프게 했는지 모릅니다. 마치 제가 학력이 낮다고 양장점에서 일하는 게 부끄럽다고 말하는 것 같았거든요. 그럼 지금까지는 뭐였어? 나랑 사귄 건 장난이었어. 좋아한다고 한 말도 거짓말이었고. 준호는 고개를 돌리며 말했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하지만 이게 우리 둘 다한테 좋은 일이야. 그리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날 밤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베개가 눈물로 흠뻑 젖을 정도로 울었어요. 첫사랑의 첫 이별이었거든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주부터 준호는 더 이상 그 버스를 타지 않았어요. 일부러 피하는 게 분명했습니다. 저는 매일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버스 정류장에 서 있었지만 그는 나타나지 않았어요. 한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제 친구 영숙이가 저에게 충격적인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순이야, 너 준호 그 사람 집안이 어떤 집안인지 알아? 무슨 소리야? 걔 아버지가 시내에서 큰 회사 사장이래. 그것도 엄청 부자 집안이고. 근데 너희 사귀는 거 알고 부모님이 완전 난리가 났다더라. 그제야 이해가 갔습니다. 준호가 왜 그렇게 갑자기 헤어지자고 했는지, 왜 저를 피했는지 말이에요. 가문의 체면 때문이었던 거죠. 영숙이는 계속 말했어요. 준호 어머니가 직접 학교까지 와서 교수님한테 얘기했다더라. 자기 아들이 저급한 여자와 사귀고 있다고 어떻게든 떼어놓아 달라고. 저급한 여자. 그 말이 제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저는 그저 성실하게 일하며
살아가는 평범한 여자였는데 그들 눈에는 저급한 존재였던 거예요. 그리고 준호한테도 엄청 압박을 주었다더라. 만약 너와 계속 사귀면 용돈도 끊고 대학 등록금도 안 주겠다고. 심지어 상속에서도 제외시키겠다고 했다나 봐.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준호는 저를 싫어해서 헤어진 게 아니었어요. 가족의 압박과 현실의 벽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를 포기한 거였습니다. 하지만 그때의 저는 그런 사정을 이해할 만큼 성숙하지 못했어요. 상처받은 마음만 가득했죠. 그럼 그때라도 솔직하게 말하지 왜 나를 상처 주는 말로 헤어지자고 했을까라는 원망만 남았습니다. 그 후로 저는 준호와 관련된 모든 것들을 치워버렸어요. 편지도 사진도 그가 준 작은 선물들도 모두 상자에 넣어서 장롱 깊숙이 밀어 넣었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꺼내보지 않으려고 다짐했죠. 시간이 흘러 저는 다른 남자를 만나 결혼했습니다. 남편은 준호처럼 잘생기지도 로맨틱하지도 않았지만 성실하고 착한 사람이었어요. 그와 함께 평범하지만 행복한 가정을 꾸렸습니다. 하지만 가끔 혼자 있을 때면 생각났어요. 준호가 마지막에 남긴 그 작은 열쇠 말입니다. 결국 그것이 무엇의 열쇠인지 알 수 없었죠. 그리고 편지에 적힌 10이라는 숫자도 미스터리로 남았습니다. 4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저는 그 모든 것들을 잊고 살았습니다. 아니, 잊으려고 애썼다고 하는 게 맞겠네요. 첫사랑의 아픈 상처는 쉽게 잊혀지지 않더라고요. 하지만 어제 그 상자를 다시 발견하고 나니 모든 기억이 생생하게 되살아났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깨달았어요. 어쩌면 준호도 저만큼 아팠을지도 모른다는 것을요. 당시에는 몰랐지만 이제 나이가 들고 보니 이해가 갑니다. 준호도 어린 나이에 사랑과 현실 사이에서 얼마나 고민했을까요? 가족의 압박과 제 상처 사이에서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 작은 열쇠가 혹시 준호의 진심을 담은 무언가를 여는 열쇠는 아닐까요? 그리고 10이라는 숫자에는 정말로 그가 약속한 재회의 비밀이 숨어 있는 건 아닐까요? 그 12번 건물 사진을 발견한 후로 저는 밤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3번 창문에 무엇이 숨겨져 있을까요? 그리고 그 건물은 대체 어디에 있는 걸까요? 며칠을 고민하다가 결국 아들 민수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이번에는 솔직하게 말하기로 했어요. 민수야, 엄마가 젊을 때 사귀던 사람이 있었어. 그 사람이 남긴 단서를 따라가고 있는데 도와줄 수 있을까? 민수는 놀란 듯 했지만 흔쾌히 도와주겠다고 했습니다. 사진을 보여주니 건물 스타일로 봐서 1970년대에 지어진 것 같다고 하더군요. 엄마, 이 건물 주변에 뭔가 특징적인 게 보이면 위치를 찾을 수 있을 텐데요. 혹시 기억나는 게 있으세요? 그때 문득 떠오른 게 있었어요. 준호와 처음 만났던 중앙공원 말입니다. 혹시 그 근처에 있는 건물이 아닐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40년 만에 중앙공원을 찾아갔습니다. 예전 모습은 많이 바뀌었지만 그 붉은 벤치는 아직도 그 자리에 있더군요. 낡고 색이 바랬지만 분명히 그 벤치였어요.
벤치에 앉아 주변을 둘러보니 익숙한 건물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3층짜리 작은 상가 건물이었는데 입구에 10이라는 숫자가 아직도 남아 있었어요. 바로 이거야.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드디어 찾았어요. 그런데 건물이 많이 낡아 있었습니다. 1층은 작은 카페가 들어서 있었고 2층과 3층은 비어 있는 것 같았어요. 건물 앞에 서서 세 번째 창문을 찾아봤습니다. 2층에 있는 창문들 중에서 왼쪽에서 세 번째 창문이 그것이었어요. 창문은 닫혀 있었고 안은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들어갈 방법을 찾을까 고민하고 있는데 1층 카페 사장님이 나와서 말을 걸더군요. 어머니, 무엇을 찾으세요? 오래전에 이 건물과 관련된 추억이 있어서요. 혹시 2층에 올라가 볼 수 있을까요? 2층이요? 거긴 오래전부터 비어 있어요. 건물주가 임대를 안 주거든요. 그런데 왜 갑자기? 저는 잠시 망설였지만 솔직하게 말하기로 했습니다. 사실 젊었을 때 연인이 이 건물에 뭔가를 숨겨놨다고 했거든요. 지금 찾고 있는 중이에요. 카페 사장님은 50대 중반쯤 되어 보였는데 제 이야기를 듣더니 관심을 보이더라고요. 아, 로맨틱하네요. 잠깐만요. 혹시 연인분 성함이 최준호 씨였나요?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아세요? 제가 이 건물 관리를 맡고 있거든요. 한 10년 전쯤에 한 남자분이 찾아오셨어요. 4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분이었는데 이 건물 2층에 무언가 두고 갔던 것 같다고 하시면서 올라가 보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10년 전에요? 네, 그분이 이름을 최준호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에 김순이라는 분이 찾아오면 꼭 알려달라고 부탁하셨어요. 세상에 준호가 10년 전에 이미 이곳에 왔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고요. 그분이 뭔가 남기고 가셨나요? 네, 2층에 작은 상자 하나를 놓고 가셨어요. 그리고 이 열쇠도 맡기고 가셨는데 카페 사장님이 서랍에서 작은 열쇠를 꺼내더군요. 제가 가지고 있던 열쇠와 똑같은 모양이었어요. 이 열쇠가 그 상자를 여는 열쇠라고 하시더라고요. 김순희 씨가 오시면 이 열쇠를 드리고 2층으로 안내해달라고 하셨어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준호가 이 모든 것을 미리 계획해 놓았던 거예요. 마치 제가 언젠가는 반드시 이곳을 찾아올 거라는 걸 확신하고 있었던 것처럼요. 카페 사장님의 안내로 2층에 올라갔습니다. 오래된 나무 바닥이 삐걱거렸지만 방은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창문 아래 작은 책상 위에 목재 상자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상자 앞면에는 순이에게라고 적혀 있었어요. 제 손이 떨렸습니다. 40년을 기다린 순간이었거든요. 제가 가져온 열쇠로 상자를 열어봤습니다. 딸각 소리와 함께 상자가 열렸어요. 안에는 편지 봉투 여러 개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카세트 테이프 하나도 있더군요. 첫 번째 편지를 꺼내서 읽어봤습니다. 순이야,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너는 내 마음을 이해해 줄 거라고 믿는다. 40년 전 내가 너에게 상처를 준 것을 용서해 달라. 그때 내가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지 이제 말할 수 있을 것 같다.
편지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아버지가 나에게 강요한 것은 단순히 헤어지는 것만이 아니었어. 만약 내가 나와 계속 만나려고 한다면 아버지는 너와 내 가족에게 해를 끼치겠다고 위협했어. 내가 다니던 양장점도 문 닫게 만들고 내 부모님도 마을에서 살 수 없게 만들겠다고 했어. 그제야 모든 것이 이해되었습니다. 준호는 저를 버린 게 아니라 저를 지키려고 했던 거예요. 그때 내가 차갑게 말한 것들은 모두 거짓말이었어. 정말로는 너를 보내고 싶지 않았어.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어. 아버지의 힘은 너무 컸고 나는 아직 어린 대학생이었으니까. 편지 끝에는 이런 말이 적혀 있었어요. 순이야, 내가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지금도 너를 사랑하고 있어. 40년이 지났지만 내 마음은 변하지 않았어. 만약 내가 이 편지를 읽게 된다면 그때는 우리가 다시 만날 수 있을까? 나는 이 편지와 함께 녹음 테이프를 남겨둔다. 내 목소리로 직접 들려주고 싶은 말들이 있어. 손이 떨렸습니다. 40년 만에 듣게 되는 준호의 진심이었거든요. 그리고 그 마지막 문장이 저를 더욱 놀라게 했습니다. 매월 셋째 주 일요일 오후 3시 우리가 처음 만났던 붉은 벤치에서 기다리고 있을게. 언제든 와줘. 마이너스 준호. 오늘이 바로 셋째 주 일요일이었어요. 그리고 지금 시각이 오후 2시 30분이었습니다. 오후 2시 30분. 30분 후면 준호를 만나게 됩니다. 40년을 기다린 순간이 드디어 다가왔어요. 하지만 그 전에 꼭 들어봐야 할 것이 있었습니다. 준호가 남긴 카세트 테이프 말이에요. 카페 사장님께 부탁해서 오래된 라디오를 빌렸습니다. 테이프를 넣고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잡음이 좀 있었지만 곧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여전히 따뜻했던 준호의 목소리였어요. 순이야. 이 목소리를 듣고 있다면 정말 다행이다. 나는 지금 2013년 가을에 이 녹음을 하고 있어. 올해로 55세가 되었구나. 머리에도 흰머리가 많이 생겼고 주름도 늘었지만 너를 그리워하는 마음만은 20살 때와 똑같아.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세월의 무게가 느껴졌지만 여전히 다정했어요. 순이야, 너에게 하지 못한 말들이 정말 많아. 먼저 40년 전 그날의 이야기부터 해야겠구나. 내가 너에게 그런 차가운 말을 했던 진짜 이유를 말이야. 준호의 목소리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날 아침 아버지가 나를 서재로 불렀어. 그리고 내 사진을 책상 위에 던지면서 말했지. 이 여자와의 관계를 당장 정리해라. 안 그러면 이 여자와 그 가족들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 아버지는 정말로 그럴 수 있는 사람이었어. 우리 동네에서 아버지의 힘을 거스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거든. 그때의 상황이 생생하게 그려졌습니다. 어린 준호가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아버지는 이미 조사를 다 마쳤다고 했어. 내 부모님이 작은 가게를 하시는 것도, 내가 양장점에서 일하는 것도, 심지어 내 집 주소까지 다 알고 있었어. 그리고 만약 내가 말을 안 들으면 내 아버지 가게에 세무조사를 들이보내고 양장점 사장에게 압력을 넣어서 너를 해고시키겠다고 했어. 준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40년이 지난 지금도 그때의 기억이 생생한 모양이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어. 내가 계속 나를 찾아오면 불량배들을 시켜서 너를 다치게 만들 수도 있다고 했어. 순이야, 그 순간 나는 정말 무서웠어.
너에게 무슨 일이라도 생긴다면 나는 살 수 없을 것 같았거든. 그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준호가 그렇게 차갑게 굴었던 건 정말로 저를 지키기 위해서였던 거예요. 그래서 나는 너를 밀어냈어. 일부러 상처를 주는 말을 했지. 너가 나를 미워하게 만들어서 더 이상 나를 찾지 않게 하려고 했어. 하지만 그 말들을 할 때마다 내 마음도 찢어지는 것 같았어. 테이프는 계속 돌아갔습니다. 순이야, 너와 헤어진 후 나는 정말 많이 후회했어. 혹시 다른 방법은 없었을까? 아버지에게 맞서서라도 너를 지킬 수는 없었을까? 하지만 그때 나는 너무 어렸고 아버지의 권력 앞에서는 무력했어. 그의 목소리에서 깊은 후회가 느껴졌어요. 대학을 졸업하고 회사에 들어가서도 늘 너를 생각했어. 혹시 내가 잘 살고 있는지,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지내는지. 궁금해서 미칠 것 같았지만 감히 찾아갈 수는 없었어. 내가 다시 나타나면 또 너에게 해가 될까 봐. 그런데 다음에 나온 이야기는 정말 놀라웠어요. 1995년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그때 나는 너를 찾아보려고 했어. 하지만 이미 내가 결혼했다는 소식을 들었지. 남편분이 좋은 분이라는 이야기도 들었고 아이들도 있다고 했어. 그래서 나는 포기했어. 내가 행복하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했거든. 준호가 저를 찾았었다니. 하지만 제 행복을 위해서 다시 한번 물러서 준 거였어요. 2010년에 내 남편분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어. 그때 정말 너를 찾아가고 싶었지만 갑자기 나타나면 너에게 부담이 될 것 같았어. 그래서 이런 방법을 생각해낸 거야. 만약 내가 나를 그리워한다면 언젠가는 우리의 추억을 찾아 이곳까지 올 거라고 믿었어. 정말 치밀한 계획이었어요. 준호는 제가 반드시 그 상자를 발견하고 단서들을 따라 이곳까지 올 거라고 확신했던 거예요. 순이야, 내가 매월 셋째 주 일요일에 붉은 벤치에서 기다리는 건 벌써 10년째야. 처음에는 정말 내가 올까 의심스러웠지만 포기하지 않았어. 너라면 반드시 와줄 거라고 믿었거든. 10년째. 준호가 10년 동안 매달 저를 기다렸다는 거예요. 만약 이 테이프를 듣고 있다면 오늘이 우리가 다시 만나는 날이겠구나. 순이야, 나는 40년 동안 너만을 사랑했어. 다른 사람과 결혼도 안 했어. 오직 너 하나만 기다렸어. 세상에. 준호가 저 때문에 혼자 살았다는 거예요. 순이야, 혹시 내가 너무 오래 기다리게 해서 미안해. 하지만 이제는 정말 만날 수 있을 것 같아. 40년 전에 못다한 우리 이야기를 계속 해보자. 내 사랑은 변하지 않았어. 테이프가 끝났습니다. 저는 한참을 울었어요. 40년 동안 품고 있던 오해와 원망이 모두 눈물과 함께 흘러나갔습니다. 시계를 보니 2시 50분이었어요. 이제 정말 가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거울을 보며 머리를 다시 빗고 옷매무새를 정리했어요. 65세의 할머니가 된 제 모습이 부끄러웠지만 준호도 65세가 되었을 테니까 괜찮겠죠. 카페 사장님이 응원해 주셨어요. 어머니, 정말 로맨틱해요. 40년을 기다린 사랑이라니. 꼭 행복하세요. 계단을 내려가면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제 모든 오해가 풀렸어요. 준호는 저를 버린 게 아니라 지키려고 했던 거였고 40년 동안 저만을 기다려온 거였어요. 붉은 벤치가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벤치에 앉아 있는 한 남자의 뒷모습이 보였어요. 백발이 되었지만 여전히 반듯한 어깨와 익숙한 실루엣이었습니다. 드디어 만날 시간이었어요. 붉은 벤치를 향해 걸어가는데 갑자기 누군가 제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어떤 여성이었어요. 정장을 말끔하게 차려입고 고급스러운 핸드백을 든 모습이 범상치 않아 보였습니다. 혹시 김순희 씨세요? 어떻게 제 이름을 아는 걸까요? 저는 당황해서 대답했습니다. 네, 그런데 저는 최준호 상무님의 딸 최서연입니다. 아버지와 만나러 오시는 길이시죠? 세상에 준호의 딸이라니. 그럼 준호가 결혼을 했다는 건가요? 테이프에서는 혼자 살았다고 했는데. 딸이요? 그럼 준호 씨가 결혼을... 아니에요. 저는 아버지가 입양하신 딸입니다. 고아원에서 저를 데려오셨거든요. 다행히 결혼은 안 했구나 싶어 안도했지만 그 딸이 왜 저를 맡고 있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서연 씨라고 하셨죠? 반가워요. 그런데 왜 절 찾으신 건가요? 서연은 차가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김순희 씨,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아버지가 40년 동안 당신을 기다렸다는 걸 알고 있어요. 하지만 이제 그만두세요. 무슨 말씀이세요? 아버지는 이미 65세예요. 심장병도 있으시고 혈압도 높으셔서 매달 병원에 다니고 계세요. 만약 당신이 나타나서 감정적으로 큰 충격을 받으시면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심장병이라니. 준호가 아픈 줄은 몰랐어요. 그렇다면 더욱 만나야 하는 거 아닌가요? 40년을 기다린 사람인데. 아니에요. 당신은 몰라요. 아버지가 당신 때문에 얼마나 고생했는지. 서연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어렸을 때부터 당신 이야기만 하셨어요. 순이 하면서 말이에요. 전 그게 너무 싫었어요. 아버지가 행복해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거든요. 항상 뭔가 그리워하고 기다리고. 저는 그런 아버지를 보는 게 너무 괴로웠어요. 서연의 말에는 원망이 가득했어요. 당신이 40년 전에 깨끗하게 정리했으면 아버지도 새로운 사람을 만나서 행복하게 사셨을 거예요. 하지만 당신 때문에 아버지는 평생 혼자 사셨어요. 서연 씨, 그건 오해예요. 제가 준호 씨를 떠난 게 아니라. 변명하지 마세요. 저는 다 알고 있어요. 당신이 아버지보다 좋은 조건의 남자를 만나서 결혼한 거잖아요. 그런 주제에 이제 와서 아버지를 찾는다고요? 서연이 가방에서 사진 몇 장을 꺼내더군요. 이거 보세요. 당신 결혼식 사진이에요. 얼마나 행복해 보이는지 보세요. 그때 아버지는 뭘 하고 계셨는지 아세요? 술에 취해서 매일 밤 우시면서 당신 이름만 부르셨어요. 제 결혼식 사진을 어떻게 구한 건지. 준호가 저를 계속 지켜봤다는 뜻이었어요. 아버지는 당신이 행복하길 바란다면서도 정작 본인은 불행하게 사셨어요. 서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김순희 씨, 제발 돌아가세요. 아버지를 그냥 놔두세요. 아버지가 이제라도 평온하게 사실 수 있게 해주세요.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어요. 서연 씨, 저도 40년을 기다렸어요. 그리고 지금 모든 오해가 풀렸거든요. 준호 씨도 절 기다리고 계세요. 오해요? 무슨 오해죠? 저는 서연에게 진실을 말해줬어요. 40년 전 준호의 아버지가 어떻게 저희를 떼어놨는지
준호가 어쩔 수 없이 저를 밀어냈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믿지 않았어요. 그런 건 다 핑계예요. 정말 사랑했다면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함께 했을 거예요. 그때 갑자기 서연이 핸드폰을 꺼내더군요. 아버지, 지금 어디 계세요? 네, 공원이요. 아, 또 거기서 기다리고 계시는군요. 아버지, 집에 들어가세요. 오늘은 아무도 안 와요. 서연이 거짓말을 하고 있었어요. 저를 막으려고 준호에게 거짓말을 한 거였어요. 서연 씨, 왜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거짓말이 아니에요. 당신은 정말 안 올 거거든요. 제가 막을 테니까요. 서연은 가방에서 또 다른 것을 꺼냈습니다. 작은 녹음기였어요. 이거 들어보세요. 녹음기에서 나온 건 준호의 목소리였어요. 하지만 제가 들었던 테이프와는 다른 내용이었습니다. 소연아, 아빠는 정말 바보 같은 사람이야. 40년 동안 오지도 않을 사람을 기다리고 있으니까. 순이는 이미 자신의 인생을 살고 있을 거야. 아빠만 혼자 과거에 살고 있는 거지. 이건 언제 녹음한 건가요? 준호의 목소리가 너무 슬퍼 들렸어요. 김순희 씨 들으셨죠? 이게 아버지의 진짜 마음이에요. 당신을 기다리면서도 한편으로는 포기하고 계신 거예요. 당신이 나타나면 아버지는 더 큰 상처를 받으실 거예요. 저는 혼란스러웠어요. 테이프에서는 저를 기다린다고 했는데 이 녹음에서는 포기하고 있다고 하네요. 서연 씨, 이 녹음은 언제 한 건가요? 작년 겨울이에요. 아버지가 병원에서 수술 받으시고 나서 많이 우울해하실 때였어요. 그럼 10년 전 테이프와는 다른 시점이었군요. 준호도 세월이 흐르면서 마음이 변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확신했습니다. 준호가 진짜로 저를 포기했다면 왜 아직도 매달 벤치에서 기다리고 있을까요? 서연 씨, 저는 가야겠어요. 준호 씨가 기다리고 계거든요. 안 돼요. 절대 못 보내요. 서연이 제 팔을 붙잡았어요.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서연아,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40년을 기다린 그 목소리였습니다. 돌아보니 준호가 서 있었어요. 백발이 되고 주름이 생겼지만 여전히 그때 그 사람이었습니다. 서연아, 준호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서연이 제 팔을 잡고 있던 손이 급하게 놓아졌어요. 저는 천천히 돌아봤습니다. 40년을 기다린 그 사람이 거기 서 있었어요. 백발이 되고 주름이 생겼지만 여전히 따뜻한 눈빛이었습니다. 키는 예전만 못했지만 여전히 반듯한 어깨를 가진 제가 기억하는 바로 그 사람이었어요. 순이야. 준호가 제 이름을 부르는 순간 40년의 세월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20살 때로 돌아간 것처럼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준호 씨.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한참을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서연은 당황한 표정으로 우리 사이를 번갈아 보고 있었어요. 아버지 어떻게 여기를? 서연아, 너 뭐 하는 거냐? 왜 순이 팔을 붙잡고 있었어? 준호의 목소리에는 놀라움과 함께 약간의 화가 섞여 있었어요. 아버지, 제가 설명을. 서연 씨가 절 막으려고 했어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숨길 것도 미룰 것도 없었거든요.
준호는 서연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어요. 서연아, 아빠가 뭐라고 했었지? 순희 씨가 오시면 방해하지 말라고 했잖아. 하지만 아버지 건강이 건강은 아빠가 알아서 할 일이야. 너는 집에 가. 준호의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서연은 눈물을 글썽이며 한참을 망설이더니 결국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순희 씨. 제가 너무 걱정이 되어서요. 서연이 작은 목소리로 사과했어요. 그리고 준호를 한 번 더 바라본 후 터벅터벅 걸어갔습니다. 이제 우리 둘만 남았어요. 순희야, 미안해. 서연이가 너를 힘들게 했구나. 아니야. 서연 씨 마음도 이해해. 우리는 조심스럽게 붉은 벤치로 걸어갔습니다. 40년 전 우리가 처음 만났던 그 자리였어요. 벤치에 나란히 앉으니 정말 신기했습니다. 둘 다 65세가 되었는데도 여전히 설레더라고요. 순희야, 정말 왔구나. 내가 너무 오래 기다리게 했지? 아니야. 나도 늦게 찾아서 미안해. 준호가 제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어요. 40년 전보다 거칠어지고 주름이 생긴 손이었지만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순희야, 테이프는 들어봤어. 응, 다 들었지. 그때 왜 그런 말을 했었는지. 이제야 알겠어. 눈물이 핑 돌았어요. 40년 동안 품고 있던 오해와 원망이 모두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정말 미안했어. 다른 방법이 있었을 텐데. 어린 나이에 너무 겁이 났었나 봐. 괜찮아. 이제 다 이해해.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앉아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40년 동안 못 다한 이야기들을 말이에요. 준호는 정말로 결혼을 안 했다고 했어요. 서연이를 입양한 이유도 너무 외로웠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나는 평생 너만 생각하며 살았어. 다른 사람과는 생각해 본 적도 없었어. 그 말을 들으니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저는 남편과 행복하게 살았는데 준호는 혼자서 40년을 보냈다니. 준호야, 미안해. 내가 결혼해서. 아니야, 그게 맞는 거였어. 너는 행복하게 살았잖아. 그것만으로도 나는 충분했어. 준호의 마음이 얼마나 깊었는지 느껴졌어요. 그런데 순이야, 내가 준비한 게 또 있어. 또? 준호가 주머니에서 작은 열쇠를 하나 더 꺼냈어요. 12번 건물 세 번째 창문에서 찾은 상자 말고 진짜 비밀이 숨겨진 곳이 따로 있어. 어디? 바로 여기야. 준호가 우리가 앉아있는 붉은 벤치를 가리켰어요. 이 벤치 밑에? 40년 전에 내가 여기에 뭔가를 묻어뒀거든. 세상에 벤치 밑에도 뭔가 숨겨놨다는 거야? 준호가 벤치 옆쪽을 살펴보더니 작은 금속 상자를 꺼냈어요. 상자에는 자물쇠가 달려 있었는데 준호가 방금 꺼낸 열쇠로 열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이게 40년 전에 묻어뒀다고? 아니야. 이건 10년 전에 새로 만든 거야. 혹시 내가 정말로 올까 봐서 더 특별한 걸 준비해뒀거든. 준호가 열쇠로 상자를 열었어요. 안에는 반지 하나와 편지 한 통이 들어 있었습니다. 순이야, 이건 40년 전에 너에게 주려고 했던 반지야. 반지를 보는 순간 숨이 멎을 뻔했어요. 작고 소박한 반지였지만
40년 동안 준호가 간직해온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40년 전에 이걸 준비했구나. 너에게 프로포즈 하려고 했었거든. 그런데 아버지 때문에 못했지. 눈물이 흘렀어요. 준호도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편지는 내 유언장이야. 유언장, 순이야, 사실 내 심장이 많이 안 좋아. 언제 갑자기 쓰러질지 몰라서 미리 써둔 거야. 깜짝 놀랐어요. 서연이 말했던 게 정말이었구나. 그 안에 뭐가 써 있어? 내 모든 재산을 너에게 남긴다는 내용이야. 그리고 서연이에게도 충분히 남겨뒀고. 그런 걸 왜 나에게? 순이야, 나는 이제 진짜 행복해. 40년을 기다린 보람이 있어. 내가 와줘서 정말 고마워. 준호가 제 손에 반지를 끼워줬어요. 65세에 받는 첫 번째 프로포즈였습니다. 순이야, 비록 늦었지만 나와 결혼해 줄래? 40년을 기다린 프로포즈였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더 이상 망설일 이유가 없었거든요. 응, 좋아.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준호의 얼굴이 창백해지더니 가슴을 움켜쥐었어요. 준호야, 괜찮아? 순이야, 갑자기 가슴이. 준호가 벤치에서 쓰러지려고 했어요. 저는 급하게 준호를 붙잡으며 소리쳤습니다. 누구 없어요? 도와주세요. 주변 사람들이 달려왔고 곧 119가 호출되었어요. 구급차가 오는 동안 저는 준호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준호야, 정신 차려. 우리 이제 시작인데. 준호가 미약하게 제 손을 잡았어요. 순이야, 사랑해. 그리고 의식을 잃었습니다. 40년을 기다린 재회, 그리고 프로포즈. 하지만 우리의 행복은 이렇게 짧을 수는 없잖아요.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저는 준호의 손을 꼭 잡고 응급실로 향했어요. 환자분과 어떤 관계세요? 간호사가 물어봤지만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40년 전 연인? 방금 프로포즈를 받은 사이? 아직 결혼도 안 한 사이인데? 저는 가족입니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어요. 마음으로는 이미 가족이었거든요. 응급실에서 기다리는 동안 서연이 뛰어왔어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어떻게 되셨어요? 지금 응급처치 중이에요. 서연이 제 옆에 앉더니 고개를 숙였어요. 김순희 씨, 정말 죄송해요. 제가 아버지를 말렸어야 했는데. 서연 씨 잘못이 아니에요. 오히려 제가 무리하게 만날 걸 요구한 거죠. 그때 의사가 나왔어요. 환자 보호자 계신가요? 저와 서연이 동시에 일어났습니다. 심근경색으로 응급수술을 해야 합니다. 다행히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아서 생명에는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만. 하지만 환자분 나이가 65세이고 이전에도 심장 문제가 있으셨던 것 같은데 수술 위험도가 높은 편입니다. 서연이 눈물을 터뜨렸어요. 그래도 수술하지 않으면 더 위험하시죠? 네, 수술 동의서에 서명해 주세요. 서연이 떨리는 손으로 서명을 했어요. 저는 그런 서연의 어깨를 감싸 주었습니다. 괜찮을 거예요. 준호 씨는 강한 분이에요. 수술이 시작되고 우리는 긴 기다림에 들어갔어요.
서연은 처음에는 저를 경계하는 눈빛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어요. 김순희 씨, 정말로 아버지를 사랑하시는 거죠? 네, 40년 동안 잊어본 적이 없어요. 그럼 왜 그때 결혼하지 않으셨어요? 서연의 질문에 저는 40년 전의 이야기를 자세히 들려줬어요. 준호의 아버지가 어떻게 저희를 떼어놨는지, 준호가 어쩔 수 없이 저를 밀어냈던 이유를 말이에요. 서연 씨가 얼마나 착하고 똑똑한지 서연 씨 덕분에 외롭지 않았다고 하시더라고요. 서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저는 아버지가 순희 씨 때문에 결혼 못하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순희 씨가 나타나면 아버지가 저를 버리실까 봐 무서웠어요. 그런 일은 절대 없을 거예요. 준호 씨는 서연 씨를 친딸처럼 사랑하고 계시거든요. 그때 수술실 불이 꺼졌어요. 수술이 끝난 거였습니다. 의사가 나오자 우리는 급하게 달려갔어요. 수술 잘 끝났습니다. 혈관 2개에 스텐트를 넣었고 다행히 심장 손상은 크지 않았습니다. 그럼 이제 괜찮은 거죠? 네, 회복 기간만 잘 지내시면 됩니다. 다만 앞으로는 무리하지 마시고 정기적으로 검진 받으셔야 해요. 정말 다행이었어요. 서연과 저는 서로 안고 울었습니다. 준호가 회복실로 옮겨진 후 우리는 번갈아 가며 간병을 했어요. 서연이 먼저 들어가더니 한참 후에 나왔습니다. 아버지가 깨어나셨어요. 순희 씨 보고 싶어 하세요. 회복실에 들어가니 준호가 산소 마스크를 끼고 누워 있었어요. 하지만 눈은 또렷했습니다. 순이야, 준호야, 괜찮아? 정말 놀랐어. 준호가 제 손을 잡았어요. 링거를 꽂은 손이었지만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미안해. 프로포즈 하자마자 쓰러져서. 그런 소리 하지 마. 지금 괜찮으시면 다행이야. 순이야, 내 대답 아직 못 들었는데. 대답은 이미 좋다고 했었어. 준호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어요. 그럼 정말 나와 결혼해 주는 거야? 네, 하지만 조건이 있어. 조건? 앞으로는 건강 관리 잘 해야 해. 그리고 서연 씨와도 잘 지내셔야 하고요. 서연이와? 응, 서연 씨도 준호 너를 친아빠처럼 생각하고 있으니까. 나도 서연 씨를 딸처럼 생각하고 싶어. 준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고마워, 순이야. 정말 고마워. 그때 서연이 조심스럽게 들어왔어요. 아버지 기분 어떠세요? 서연아, 이리 와봐. 서연이 준호 옆으로 다가가자 준호가 서연의 손을 잡았어요. 소연아, 아빠가 미안했어. 그동안 너 때문에 결혼 못한다는 소리 들었지? 아버지, 그런 게 아니었어. 아빠는 너 때문에 결혼 안 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없어서 결혼 안 한 거야.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 알겠어요. 순희 이모가 다 설명해 주셨어요. 이모, 서연이 제게 와서 90도로 인사했어요. 순희 이모, 제가 정말 죄송했어요. 이제 진심으로 환영해 드릴게요. 저도 서연을 꼭 안아줬어요. 서연아, 앞으로 우리 가족이야. 엄마라고 불러도 돼. 정말요? 그럼 엄마? 내 딸. 준호가 우리를 바라보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어요. 이제 정말 완벽한 가족이 되었구나.
그때 간호사가 들어왔어요. 면회 시간이 거의 다 되었는데 환자분이 뭔가 전달할 말씀이 있다고 하시네요. 준호가 침대 옆 서랍을 가리켰어요. 순이야, 저기서 봉투 하나 꺼내줘. 봉투 안에는 또 다른 편지가 들어 있었어요. 이것까지 준비했어. 응, 만약을 위해서. 읽어봐. 편지를 펼쳐보니 이런 내용이었어요. 순이야, 만약 내가 수술을 받게 된다면 이 편지를 읽고 있을 거야. 걱정하지 마. 나는 40년을 기다린 보람이 있었어. 내가 와줘서 정말 행복했어. 그리고 우리 서연이도 이제 진짜 엄마를 만났으니 더 이상 걱정이 없어. 하지만 나는 아직 할 일이 많이 남았어. 너와 함께 여행도 가야 하고, 서연이 결혼식도 봐야 하고, 손자, 손녀들도 봐야 해. 그러니까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야. 순이야, 사랑해. 40년 전에도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편지를 읽는데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준호야, 순이야, 우리 이제 진짜 시작이야. 40년을 기다린 만큼 더 소중하게 살자. 응, 약속해. 서연도 감동받은 표정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아버지, 엄마, 저도 이제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아서 너무 행복해요. 40년을 기다린 사랑, 오해로 얼룩졌던 과거, 그리고 새로운 가족까지.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준호가 퇴원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이제 건강도 많이 회복되었고, 우리는 본격적으로 결혼 준비를 시작했어요. 하지만 그 전에 해결해야 할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순이야, 나는 아직도 아버지가 했던 일이 용서가 안 돼. 준호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이미 돌아가신 분인데 뭘 어떻게 해요. 아버지는 돌아가셨지만 아버지와 함께 일했던 사람들은 아직 살아 있어. 특히 우리를 감시하고 협박했던 사람들 말이야. 준호가 꺼낸 것은 40년 전 아버지의 수첩이었어요. 이 아래 당시 일을 도왔던 사람들 명단이 다 있어. 아버지 죽고 나서 발견한 건데 그때는 너를 찾을 생각도 없어서 그냥 넘어갔었지. 수첩을 보니 정말로 여러 사람들의 이름과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어요. 그 중에는 김 과장 마이너스 순위 감시, 박 부장 마이너스 협박 담당 같은 무서운 메모들도 있었습니다. 준호야, 이제 와서 이런 걸 파헤치면 좋을 게 없을 것 같은데. 순이야, 나는 40년 동안 이 일 때문에 괴로워했어. 우리가 헤어진 진짜 이유를 모르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다고. 어떤 사람들은 아직도 내가 너를 버렸다고 생각하고 있어. 그 말을 듣고 보니 맞는 말이었어요. 실제로 동네에서 만난 몇몇 사람들이 저에게 순이야, 그때 준호가 너를 차버렸다면서? 라고 말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럼 어떻게 할 거야? 정식으로 진실을 밝힐 거야. 그리고 아직도 살아있는 가해자들에게는 합당한 대가를 치르게 할 거고. 준호의 눈빛이 단호했어요. 서연이 말했어요. 아버지, 저도 도와드릴게요. 저는 법무팀에서 일하니까 법적으로 문제없는 방법을 찾아볼게요. 며칠 후 우리는 본격적인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먼저 40년 전 사건의 증거들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준호 아버지의 수첩, 당시 녹음된 통화 내용들, 그리고 협박을 당했던 양장점 사장님의 증언까지 말이에요. 놀랍게도 양장점 사장님이 아직 살아계셨어요. 80세가 넘으셨지만 기억은 또렷하셨습니다. 순이야,
그때 얼마나 미안했는지 몰라. 최 회장이 와서 너를 해고하라고 협박했을 때 정말 어쩔 줄 몰랐어. 사장님,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자세히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최 회장이 부하들 둘을 데리고 와서는 말이야. 만약 김순희를 계속 고용하면 세무조사를 들이보내고 가게 문을 닫게 만들겠다고 했어. 그때는 정말 무서웠지. 양장점 사장님의 증언을 녹음하고 서연이 법적 검토를 마쳤습니다. 증거가 충분해요. 협박, 업무방해, 사생활 침해 등 여러 죄목이 성립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원한 건 법적 처벌이 아니었어요. 40년이 지난 지금 과거 일로 소송을 걸어봤자 실익이 없었거든요. 대신 우리는 다른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준호가 태진건설 이사회에서 40년 전 일을 공개적으로 사과하기로 한 거예요. 이사회에서 공식 사과를 하고 회사 차원에서 잘못을 인정하도록 만들어야지. 그리고 당시 가해자들의 실명도 공개할 거야. 이사회 당일 준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진실을 밝혔습니다. 40년 전 저희 아버지 최태진 회장의 개인적인 이유로 무고한 시민을 협박하고 감시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는 명백한 인권 침해이자 불법 행위였습니다. 이사회실이 술렁였어요. 당시 일에 가담했던 김 부장과 박 과장, 그리고 기타 관련자들의 행위는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늦었지만 피해자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준호가 저를 바라보며 깊게 고개를 숙였어요. 그 모습을 본 이사들도 모두 일어나서 함께 사과했습니다. 그리고 일에 대한 회사의 공식 입장을 언론에 발표하겠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윤리 규정도 새로 만들겠습니다. 이사회가 끝난 후 준호가 제게 말했어요. 순이야, 이제 속이 시원해. 40년 동안 가슴에 맺혔던 게 풀린 것 같아.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이사회에 참석했던 한 노인이 우리에게 다가왔어요. 상무님, 저는 김영수라고 합니다. 40년 전에 그 사람이 바로 저를 감시했던 김 부장이었어요. 김순희 씨, 정말 죄송합니다. 40년 전 제가 했던 일을 평생 후회하며 살았습니다. 김 부장은 무릎을 꿇고 사과했어요. 당시 저는 그냥 회장님 명령을 따랐을 뿐이라고 생각했는데 나이가 들고 보니 제가 얼마나 잘못된 일을 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사람을 내려다보며 말했어요. 일어나세요. 이미 다 지난 일이고 이제 와서 무릎 꿇는다고 달라지는 건 없어요. 하지만 대신 앞으로는 다른 사람들에게 그런 짓 하지 마세요. 그게 진짜 사과예요. 김 부장이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며칠 후 신문에 태진건설의 공식 사과문이 실렸습니다. 태진건설 40년 전 인권침해 사건 공식 사과.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것. 기사를 본 동네 사람들이 저에게 연락을 해왔어요. 순이야, 신문 봤어? 그때 정말 그런 일이 있었던 거야. 우리가 몰랐네. 순이야, 미안해. 우리가 오해했어. 40년 동안 제가 받았던 오해와 편견들이 하나씩 풀려가고 있었어요. 준호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순이야, 이제 정말로 모든 게 정리된 것 같아. 우리 앞으로는 행복한 일만 생각하자. 그래. 서연도 기뻐했어요. 아버지, 엄마, 이제 정말로 떳떳하게 결혼하실 수 있겠어요.
40년 동안 우리를 괴롭혔던 과거의 그림자들이 마침내 거치고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아직 한 가지 더 남은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우리의 결혼식이었어요. 순이야, 우리 정말 결혼하는 거야? 준호가 결혼식 일주일 전에 갑자기 물어봤어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저는 당황했습니다. 왜 갑자기 그런 말을 해? 아니, 그냥 꿈 같아서. 40년을 기다렸는데 정말로 이루어지는구나 싶어서. 준호의 얼굴에 설렘과 걱정이 동시에 어려 있었어요. 우리는 중앙공원 붉은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곳은 이제 우리만의 특별한 장소가 되었어요. 결혼 준비로 바쁜 와중에도 가끔 이곳에 와서 함께 시간을 보내곤 했습니다. 순이야, 솔직히 말해봐. 정말로 나와 결혼하고 싶어? 아니면 그냥 40년 전 인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야? 준호의 질문이 진지했어요. 저도 사실 비슷한 생각을 해본 적이 있었거든요. 준호, 너도 솔직하게 말해줘. 정말로 나를 사랑하는 거야? 아니면 40년 전 추억에 사로잡힌 거야?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한참을 침묵했어요. 이제 와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이상할 수도 있지만 결혼을 앞두고 정말 중요한 대화였어요. 준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순이야, 나는 40년 전 너를 사랑했던 건 맞아. 하지만 지금 너를 사랑하는 이유는 달라. 어떻게 다른데? 40년 전에는 예쁘고 순수한 너를 좋아했어. 그런데 지금은 세월의 무게를 견딘 너의 강함을 사랑해. 혼자서 아이들 키우며 살아온 너의 용기를 사랑하고 40년 만에 만나서도 날 용서해준 너의 너그러움을 사랑해. 준호의 말에 가슴이 뭉클했어요. 그리고 지금의 너는 40년 전보다 더 아름다워. 주름이 생기고 머리가 휘어졌지만 그 안에 담긴 삶의 이야기들이 너를 더 빛나게 만들어. 이제 제가 대답할 차례였어요. 나도 마찬가지야. 40년 전에는 잘생기고 다정한 너를 좋아했어. 하지만 지금은 40년 동안 나만을 생각하며 살아온 준호, 너의 마음을 사랑해. 준호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그리고 서연이를 친딸처럼 키운 모습을 보면서 준호 씨가 얼마나 따뜻한 사람인지 알게. 40년 전에는 몰랐던 준호, 너의 진짜 모습을 이제야 보게 된 거지. 순이야, 우리가 결혼하는 건 과거 때문이 아니야. 지금 서로를 사랑하기 때문이지. 준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고마워, 순이야. 그 말 들으니까 정말 마음이 놓여. 그때 서연이 우리를 찾아왔어요. 결혼 준비 때문에 바쁜 와중에도 자주 와서 도와주고 있었거든요. 아버지, 엄마, 여기 계셨네요. 웨딩드레스 마지막 피팅 시간이에요. 벌써 그 시간이야? 서연이 우리의 손잡은 모습을 보더니 웃었어요. 두 분 정말 보기 좋으세요. 진짜 신혼부부 같아요. 서연아, 너는 정말 괜찮아. 아빠가 결혼해서. 준호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어봤어요. 아버지, 저는 정말 기뻐요. 40년 동안 혼자 사셨는데 이제 엄마가 생겨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서연이 진심으로 말하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엄마는 제가 어릴 때부터 꿈꿔왔던 이상적인 엄마 모습이에요. 따뜻하고 지혜롭고. 저도 나중에 엄마 같은 어른이 되고 싶어요.
저는 서연을 꼭 안아줬어요. 서연아, 고마워. 내가 있어서 우리 가족이 완성되는 것 같아. 웨딩드레스 피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준호가 말했어요. 순이야, 우리 허니문은 어디로 갈까? 허니문? 우리 나이에 그런 걸 해도 될까? 왜 안 돼? 40년을 기다린 만큼 특별하게 보내야지. 준호가 이미 계획을 세워놨더라고요. 제주도는 어때? 아니면 부산이나 경주도 좋고. 서연이가 추천해 준 곳들이야. 서연이가 추천해줬어. 응, 우리 허니문 계획을 자기가 다 세워주겠다고 하더라고. 정말 기특한 딸이었어요. 그날 저녁, 서연이 준비한 허니문 계획서를 보여줬어요. 1박 2일로 제주도 여행은 어떠세요? 아름다운 바다도 보시고 맛있는 음식도 드시고요. 계획서가 정말 자세했어요. 항공편, 숙소, 관광 코스까지 다 조사해 놨더라고요. 우와, 서연아, 이걸 언제 다 준비했어? 요즘 틈틈이 준비했어요. 두 분이 정말 행복하셨으면 좋겠거든요. 하지만 준호가 다른 제안을 했어요. 서연아, 고맙긴 한데 우리는 멀리 가지 말고 집 근처에서 조용히 지내는 게 어떨까? 왜요? 나이도 있고 심장 수술도 받았잖아. 무리하고 싶지 않아. 대신 순이 애들까지 해서 함께 가족 여행을 가는 건 어때? 서연의 눈이 반짝였어요. 정말요? 저도 같이요. 당연하지. 우리 가족이잖아. 결국 우리는 허니문 대신 가족 여행을 가기로 했어요. 그게 더 의미 있을 것 같았거든요. 결혼식 전날 밤 저는 잠이 오지 않아서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65세에 하는 결혼이라니 정말 꿈 같았습니다. 그때 준호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순이야, 나도 잠이 안 와. 내일이면 정말 부부가 되는구나. 40년을 기다린 보람이 있어. 사랑해. 저도 답장을 보냈어요. 나도 설레서 잠이 안 와. 내일 봐. 사랑해. 40년 만에 주고받는 사랑 고백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드디어 결혼식 날이 밝았습니다. 서연이 일찍부터 와서 제 화장을 도와줬어요. 엄마, 오늘 정말 예뻐요. 아버지가 보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거울 속에 제 모습을 보니 정말 신기했어요. 65세에도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구나. 엄마 떨려요. 많이. 너도 나중에 결혼할 때 이런 기분일 거야. 저는 언제 결혼할 수 있을까요? 좋은 사람 만나면 금방이야. 엄마가 소개해 줄까? 정말요? 서연과 이런 이야기를 나누니 정말 모녀 같았어요. 이제 교회로 출발할 시간이었습니다. 40년을 기다린 결혼식이 드디어 시작되는 거였어요. 교회에 도착했을 때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와 있었어요. 준호의 회사 동료들, 동네 분들, 그리고 제 옛 직장 동료들까지 말이에요. 순이야, 이렇게 많은 분들이 와주실 줄 몰랐네. 서연이 기뻐하며 말했어요. 두 분의 사랑 이야기가 신문에 나간 후로 동네에서 화제거든요. 모두들 축복해주고 싶어 하세요. 정말 감사했어요. 40년 전에는 반대받았던 우리 사랑이 이제는 많은 사람들의 축복을 받고 있었으니까요. 웨딩드레스를 입고 대기실에 앉아 있는데 갑자기 문이 열리며 누군가 들어왔어요. 순이야.
놀랍게도 40년 전 양장점에서 함께 일했던 동료 미영이 언니였어요. 이제 70세가 넘으셨지만 여전히 정정하셨습니다. 언니, 어떻게 오셨어요? 신문 기사 보고 달려왔지. 우리 순이가 드디어 행복해지는구나 싶어서. 미영이 언니가 제 손을 꼭 잡으셨어요. 그때 준호 씨가 갑자기 안 나타났을 때 얼마나 걱정했는지 몰라. 근데 이렇게 다시 만나서 결혼까지 하게 되다니. 정말 운명인가 봐. 언니 고마워요. 와주셔서. 당연하지. 내가 빠질 수 있나? 그때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하셨어요. 신부님, 이제 시작할 시간입니다. 드디어 순간이 왔어요. 40년을 기다린 결혼식이 시작되는 거였습니다. 교회 문이 열리고 웨딩 마치가 흘러나왔어요. 서연이 제 팔짱을 끼고 함께 걸었습니다. 아버지 역할을 해주겠다고 자원한 거였어요. 엄마, 아버지 보세요. 완전 넋이 나가셨어요. 정말로 준호가 저를 바라보며 입을 벌리고 있더라고요. 마치 천사를 본 것처럼요. 제단 앞에 도착하자 서연이 제 손을 준호에게 전해줬어요. 아버지, 엄마 잘 부탁드려요. 고마워, 딸. 목사님이 말씀을 시작하셨어요.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는 참으로 특별한 결혼식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40년을 기다린 사랑, 그리고 인생의 황혼기에 찾은 진정한 동반자.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며 40년 전 일들이 파노라마처럼 지나갔어요. 처음 만났던 버스 정류장, 함께 걸었던 공원길, 헤어지던 그날의 아픔까지. 신랑 최준호 씨, 신부 김순희 씨를 아내로 맞아 평생 사랑하고 보호하며 함께 하시겠습니까? 네, 맹세합니다. 준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신부 김순희 씨, 신랑 최준호 씨를 남편으로 맞아 평생 사랑하고 도우며 함께 하시겠습니까? 네, 맹세합니다. 저도 목이 메었어요. 그럼 이제 반지를 교환하시기 바랍니다. 준호가 40년 전에 준비했던 그 반지를 제 손가락에 끼워줬어요. 그리고 저도 준호에게 반지를 끼워드렸습니다. 이제 두 분은 하나님과 모든 증인들 앞에서 부부가 되었습니다. 신랑은 신부에게 키스하셔도 됩니다. 준호가 조심스럽게 제 입술에 키스했어요. 40년 만의 키스였습니다. 교회 안이 박수 소리로 가득 찼어요. 축하의 박수가 이렇게 따뜻할 줄 몰랐어요. 식이 끝나고 피로연이 시작되었습니다. 준호가 마이크를 잡고 인사말을 했어요. 안녕하세요. 오늘 이 자리에 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65년을 살면서 오늘이 가장 행복한 날입니다. 준호의 목소리에 감정이 묻어 있었어요. 40년 전 어리석은 선택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지만 하늘이 다시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제는 절대 놓지 않겠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이제 제 차례였어요. 저도 한 말씀 드릴게요. 40년 동안 저는 준호 씨를 원망하며 살았어요. 하지만 진실을 알고 보니 준호 씨도 저만큼 아파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은 나이를 가리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65세에 시작하는 저희 사랑을 응원해 주세요. 모든 분들이 기립 박수를 쳐주셨어요.
서연이도 마이크를 잡고 말했어요. 하지만 아버지는 항상 어딘가 외로워 보이셨어요. 그런데 순이 엄마를 만나고 나서는 정말 행복해 보세요. 저도 덩달아 행복해요. 이제 저에게는 아버지와 엄마 두 분 다 계세요. 정말 완벽한 가족이 되었어요. 서연의 말에 또 박수가 터졌어요. 피로연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준호가 말했어요. 순이야, 꿈 같아. 정말 우리가 결혼한 거야. 이제 우리는 부부야. 남편, 65세에 처음 들어보는 말이야. 집에 도착하니 서연이 깜짝 선물을 준비해 놨어요. 두 분 이거 보세요. 서연이 보여준 건 우리 가족 사진을 담은 앨범이었어요. 오늘 결혼식 사진부터 지난 몇 달간 찍은 사진들까지 정리해 놨더라고요. 서연아, 언제 이런 걸 준비했어? 틈틈이 준비했어요. 우리 가족의 첫 번째 앨범이에요. 앨범 마지막 페이지에는 서연이 쓴 편지가 있었어요. 아버지, 엄마께 고아원에서 저를 데려와 주셔서 감사해요. 그리고 이제 저에게 따뜻한 엄마까지 주셔서 더욱 감사해요. 저희 가족이 영원히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사랑해요. 마이너스 딸 서연. 편지를 읽고 우리 셋 다 울었어요. 그날 밤 준호와 저는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어요. 순이야, 우리 앞으로 어떻게 살까? 평범하게 살면 되지. 아침에 일어나서 서로 안부 묻고 함께 밥 먹고 산책도 하고. 그런 평범한 일상이 이렇게 소중할 줄 몰랐어. 40년을 기다린 만큼 더 소중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준호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순이야, 앞으로 매일매일이 행복할 것 같아. 나도. 6개월이 지난 지금 저는 매일 아침 준호의 좋은 아침 인사를 들으며 하루를 시작해요. 서연이는 회사에 다니면서도 주말마다 와서 함께 시간을 보냅니다. 준호는 건강 관리를 잘해서 지금은 많이 좋아졌어요. 우리는 약속대로 서연이와 함께 제주도로 가족 여행도 다녀왔고요. 가끔 중앙공원 붉은 벤치에 앉아서 40년 전을 생각해 봐요. 그때는 정말 세상이 끝난 줄 알았는데 결국 모든 게 제자리를 찾았네요. 요즘 준호와 저는 동네 경로당에서 다른 어르신들께 우리 이야기를 들려드려요. 사랑에는 나이가 없다면서 용기를 북돋아 드리죠. 12번 건물은 지금도 그 자리에 있어요. 카페 사장님은 우리를 단골 손님으로 대해주시고 가끔 그곳에서 차를 마시며 추억을 나눕니다. 그리고 가장 기쁜 소식은 서연이에게 좋은 사람이 생겼어요. 다음 달에 저희 집에 인사드리러 온다고 하네요. 이제 저도 사위를 맡게 되는 건가요? 누가 알았겠어요? 65세에 신부가 될 줄이야. 인생이 이렇게 재미있을 줄 몰랐어요. 아, 그리고 요즘은 젊은 분들이 저희 이야기를 듣고 용기를 얻었다며 연락을 많이 주세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는 말이 정말 맞는 것 같아요. 혹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 중에 사랑을 포기하려는 분이 계시다면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제가 증명입니다. 진짜 사랑은 시간을 이길 수 있어요. 그럼 저는 이제 준호가 끓여준 커피를 마시러 가야겠어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네요.